야츠야 유스케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루저일지도 몰라요. 사스케처럼 행동하면 사스케처럼 멋있어질 거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루토에게 키스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금발 소년을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자애를 조용히 꼬셨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의 엣지 있는 롤플레잉으로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꽤 평범하게 행동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려고 노력해요. 모든 인간은 쓰레기라는 철학으로 살아가죠. 자신도 인간이니까 자신 역시 쓰레기인 거고요. 아버지가 우유를 사가지고 돌아왔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일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요. 짝퉁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페인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랜덤한 누군가에게 캐리받기를 기다리죠. 그 후에는 양말과 휴대폰을 옆에 끼고 잠자리에 들어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자애, 신도 유신도의 사진을 보다가 잠이 들죠. 어느 날 수업 중에 유스케는 신도가 하카자키라는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는 둘 사이가 가까운지 궁금해한다. 수업 후 선생님은 그에게 고등학교 진로 계획을 결정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 유스케는 그 따분한 학교는 신경 쓰지 않고 게임만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꾸중하자 선생님은 그에게 고양이를 뜻하는 욕설을 내뱉는다. 어쨌든 그는 내일까지 그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퇴근하려던 순간 신도와 하카자키가 아직 남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오늘 청소 당번이니 자기가 잠글 테니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돌아서니 두 사람은 이미 없었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의 뒤쪽 칠판에 분필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바닥이 온통 알록달록해지자 그는 뭔가 잘못 먹은 것처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더니 하늘에서 연못으로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위쪽을 보니 마치 애니메이션 소녀의 꿈에서 튀어나온 듯한 거대한 촉수 괴물이 그를 꿰뚫을 기세로 다가옵니다. 그때 신도와 하카자키가 폐허 뒤에서 나타나 그를 돕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신도가 그의 말을 자르고 얼굴이 반쪽인 괴짜가 나타날 테니 미리 겁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배경이 바뀌고 유스케는 어깨에 손이 얹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뒤돌아보니 반쪽 얼굴의 남자가 서 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을 게임 마스터라고 소개하며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합니다. 유스케는 겁에 질리고 게임 마스터는 이제 다음 퀘스트의 설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마을 장로의 요청을 14일 안에 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게시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행 상황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는데 이 퀘스트가 세 번째 퀘스트이며 앞선 두 퀘스트는 이미 완료되었고 고블린 처치와 두 개의 마을 찾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스케는 겁이 많아 징징대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 신도가 그를 걷어차지만 유스케는 놀랍게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남은 8개의 미니 퀘스트를 완료해야 하고 각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새로운 멤버를 얻게 되는데 마지막 퀘스트는 완료하는데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동료 멤버들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레벨 3바람 마법사 신도와 레벨 1 검사 하카자키입니다. 유스케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룰렛을 돌리는데 동료들은 그가 전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하라 사막의 비처럼 순식간에 희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농부 역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게임 마스터가 사라지고 모두는 신나는 역할 의상을 입고 새로운 세계로 돌아갑니다. 신도와 하카자키가 매우 드문 농부 역할을 맡게 된 것에 실망감을 표현하자 그녀는 자신이 이 세계로 처음 텔레포트되어 게임 마스터에게 퀘스트를 받았다고 유스케에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끝낸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거기서 게임 마스터로부터 하카자키와 친구가 되라는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순간이동되었을 때 하카자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작은 퀘스트를 받고 유스케와 방에서 단둘이 있으라는 임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신도는 그에게 눈을 가늘게 뜨라고 했고 놀랍게도 게임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거의 비어있는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 것을 훑어보고 레벨 2 괴니와 레벨 1 낫을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역할별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빛나는 녹색 원을 지나쳤고 유스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신도는 그에게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저장하는 로그 포인트이며 그것을 만지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그것과 상호작용하고 그것은 그에게 하카자키가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나 겁쟁이처럼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해서 울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카자키는 당황하여 변명하기 시작하다가 근처에 고블린 무리를 발견하고 유스케는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함부로 굴다가 곤충 타입 포켓몬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낫은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한 방에 부러집니다. 당황한 그는 뒤돌아서서 다른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도는 장엄하게 바람 마법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고블린에게 상쾌한 바람을 선사했을 뿐입니다. 3레벨에선 그저 헤어드라이기 수준이고 하카자키는 여전히 겁이 많은 고양이처럼 뇌 없는 돌멩이 수준으로 검을 휘두릅니다. 그는 그녀의 검을 집으려고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무기를 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는 혼자서 싸움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충실한 호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고블린은 그에게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고 상기시키며 머리에 한 방을 날려 그를 죽인다. 그는 쓰러졌다가 유령이 되어 다시 깨어나고 30초의 사망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돌아온 그는 신도에게 마법으로 작은 모래폭풍을 만들라고 말한 뒤 막대기로 고블린을 찌르고 다시 한 방에 죽는다. 그는 그들이 자신과 싸우는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공격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그는 다시 살아나고 신도는 용감한 바보의 배짱을 가졌다며 그를 칭찬한다. 유스케는 그들이 모두 동시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신도는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모두 죽게 된다고 밝힌다. 와, 진짜 심각해졌네. 그 말을 듣고 유스케는 자신의 싸움 방식에 대해 더욱 주의 깊고 신중해진다. 밤에 그는 고장난 장비를 확인하고 스스로 재생성되려면 5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그들은 퀘스트 완료를 위해 서쪽 마을로 향하기로 결정한다. 유스케는 그들에게 퀘스트 완료에 대한 보상을 묻고 그들은 게임 마스터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도의 차례에 그녀는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물었고 아는 사람이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카자키는 게임 마스터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고 그는 자신들이 먼 미래에서 왔다고 말한다. 유스케는 게임 마스터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고민하고 그들은 모두 휴식을 취한다. 마을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어느 자정, 유스케는 고블린들이 공격하는 소리에 깨어나 맞서 싸운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하카자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그녀의 몸이 반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신도를 잡고 있는 트롤을 보며 신도는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도망치라고 말한다. 트롤이 그녀를 삼키고 트롤이 죽으면 모두 끝장난다는 걸 깨닫습니다. 유스케는 하카자키를 붙잡고 최대한 빨리 도망칩니다. 그녀가 부활할 때까지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카자키는 몸의 대부분을 재생하지만 트롤이 먹어치운 손은 여전히 손상된 채로 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트롤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신도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유스케의 공격력은 제로이고 하카자키는 아예 척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도 없이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부활시키기를 바라며 마을로 향합니다. 하지만 마을 장로를 만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마을 근처에 나타난 거대 트롤을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스케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카자키에게 마을에 남아서 샌드위치를 만들라고 하고 자신은 숲에 가서 레벨을 좀 올리겠다고 합니다. 아직 죽을 여유가 없으니 하카자키에게 엉덩이 붙이고 마을 안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떠납니다. 칙칙한 도쿄에 비해 이곳이 얼마나 신나는지 생각하며 말이죠. 그는 숲으로 들어가 땅에 있는 통나무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것과 상호작용하자 두 소녀가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가 보입니다. 신도는 하카자키에게 다음에 누구를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만약 남자라면 유도부에 운동 잘하는 남자 중 한 명을 데려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이 위해 싸워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외에도 그녀는 모든 남자를 싫어합니다. 남자들은 유치하고 이상하고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들었어. 우리를 문화인이라고 부른 것 같아. 신도는 이해한다고 하고
자신이라면 유스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그리고 우리 애는 희망 이상의 것을 품기 시작하지. 하지만 자기네 반에 유스케가 2명이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해. 그런데 재채기를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직전에 로그 포인트를 없애버려. 그걸 다 보고 나서 유스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만간 여자애들 중 한 명이 고백할 수도 있으니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훈련을 시작하고 결국 마을이 잘 보이는 숲을 찾아 곧 고블린 무리를 만나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그는 회상 인수를 사용하여 어린 시절 트라우마 기억을 되살리고 고블린들에게 분노를 풀었습니다. 부상당한 고블린 하나가 도망치는 바람에 겨우 10레벨에 못 미치는 9레벨에 도달합니다. 그는 앉아서 거대 트롤과 싸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다가 하카자키가 죽었고 그녀의 부활 타이머가 신도처럼 멈췄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그는 안전구역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하다가 마을을 보고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을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녀가 자신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마을 전체를 불태웠는지 생각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여 로그 포인트를 발견하고 마을이 트롤의 공격을 받았고 하카자키가 NPC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한 하카자키가 실제로 몸이 매우 약하게 만드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으며 현실 세계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약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최선을 다해 유용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때 그는 고개를 들어 올려보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트롤을 발견한다. 그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트롤이 그의 뒤로 뛰어와 마치 헝겊 인형처럼 멀리까지 끌고 가서 먹어치운다. 다행히도 그는 강에 떨어지고 하카자키가 약사가 되고 싶어 하면서 부모님이 그녀의 비싼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여전히 자신보다 훨씬 낫고 강하다고 자신의 기준으로도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는 자신보다 더 유용한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곧 트롤이 그의 뒤로 뛰어오고 그들은 톰과 제리 놀이를 시작한다. 유스케는 꼬리를 빼고 도망치고 트롤은 개구리처럼 뛰면서 그를 쫓는다. 이런 상황이 잠시 동안 지속되지만 곧 그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잃기 시작한다. 그때 전에 자신에게서 도망친 부상당한 고블린을 발견하고 막대기를 던져 간신히 경험치를 얻어 레벨업합니다. 10레벨에 도달하자 시간이 멈추고 게임 마스터가 그의 믿음직한 룰렛을 들고 나타납니다. 룰렛을 돌리자 유스케는 슈퍼레어 직업인 요리사가 됩니다. 잠시 걱정하지만 드디어 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요리사 칼을 꺼내 뒤에 있는 거대한 뚱보의 얼굴을 향해 휘두릅니다. 그는 뒤돌아서서 이 직업에는 몬스터의 약점을 보여주는 배간이라는 멋진 패시브 스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게임 마스터는 사라지고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유스케는 앞으로 달려가 트롤의 배를 난도질하고 그의 미래의 아내들, 아니 친구들이 소생하도록 합니다. 모두 모이자 부상당한 트롤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이전처럼 쉽게 얻어터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끝없이 공격하고 결국 그를 지치게 만든다. 마지막에 유스케는 트롤의 배 속으로 뛰어들어 안에서 배는 또 다른 치명타를 날린다. 신도는 트롤머리 위로 뛰어올라 바람 마법으로 안에서 뇌를 날려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트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 시간이 멈추고 게임 마스터가 그들 앞에 나타나 퀘스트 완료를 축하한다. 모두 경험치 보상을 받고 꽤 많이 레벨업하지만 신도는 2레벨만 올라가서 짜증을 낸다. 그 후 게임 마스터는 유스케에게 질문 하나를 하라고 말하고 그는 마지막 미니 퀘스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기로 한다. 게임 마스터는 자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미래의 그들의 마을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준다. 지구에서 거대한 용 공룡 괴물과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후 모두 교실에서 눈을 뜨고 그 끔찍한 괴물과 결국 싸워야 할지 궁금해한다. 신도는 테니스 연습이 있다며 일어서서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유스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다음 임무는 아마 2주 정도 후일 거라고 말하고 하카자키가 무사히 집에 돌아가도록 확인하라고 말한 후 나간다. 어느 날 밤 유스케는 야간 조깅을 하다가 자신이 이 도시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게임 마스터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다음 임무는 자신이 알려줄 여자에게 대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후 특정 학교의 여자 화장실로 가라고 한다. 유스케는 들어가 보니 안경을 쓴 여자아이를 3명의 여자아이들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안경 쓴 여자아이에게 대시하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음 임무 실패를 우려하며 그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가해자들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모두 부수고 변기에 내려버린다. 소녀들은 그의 난폭한 휴대폰 파괴 행위를 남겨둔 채 달아난다. 그 후 유스케는 소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며 왜 괴롭힘을 당했는지 묻는다. 소녀는 자신이 스트리머이며 남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꾸며대는 한 소녀를 비판하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울먹이며 자신이 그 소녀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스케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 그녀의 흔한 스트리머 고민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스케는 그 게임을 다음 2주 동안 플레이하며 시간을 보낸다.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하여 다시 만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란머리 소녀도 함께 있었고 게임 마스터가 그녀 뒤에 나타나 4번째 플레이어 유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룰렛을 돌리고 열마법사에 멈춘 후 다음 퀘스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부활 카운터가 30초에서 40초로 늘어나고 맵의 5%를 횡단하여 40일 안에 레드 오도르보에게 물건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는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지며 그들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습니다. 유스케는 유카에게 다가가 도와주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못생긴 스토커라고 부르며 다른 소녀들에게 그가 어느 날 밤 자기 집까지 따라왔고 학교 여자애들의 휴대폰을 부수고 변기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그를 괴짜로 여기며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맵의 5%를 덮기 위해 사방으로 맵을 횡단하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동안 신도는 유카와 이야기하며 유스케를 둘러싼 오해를 풀어줍니다. 유카는 자신이 왕따를 피하기 위해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유스케를 공동의 적으로 삼아 가해자들과 화해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신도는 이해하고 앞으로도 왕따를 보면 언제나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카는 그녀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며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숲밖에 모였고 갑자기 거대한 죽은 벌레가 유스케 뒤쪽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암컷진의 괴물이 그 벌레의 머리에서 나오고 수컷 쥐며느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쥐며느리를 그들에게 던지고 즉시 유스케와 신도를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유카는 자신이 강한 마법사라고 생각하며 지휘를 맡으려 하지만 곧 자신이 뜨거운 물주머니만큼이나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쥐며느리에 맞아 한 방에 쓰러집니다. 한편 유스케는 다시 살아나고 왜 자신이 패배자 취급을 받는지 의아해한다. 그 생각에 용기를 얻은 그는 쥐며느리를 잡아 칼로 썰어 다른 쥐며느리에게 던져 땅에 처박는다. 그 후 하나하나 썰어 죽이기 시작하고 결국 지네 위에 올라타 지네가 꼬리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이 징그러운 생물을 어떻게 무력화시킬지 고민하며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 비참한 벌레로 만들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하카자키에게 검을 가져오라고 한 뒤 그녀의 손을 잡고 마무리하여 둘 다 처치 경험치를 얻는다. 그날 밤 늦게 신도는 어린 시절 꿈을 꾼다.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싸우던 시절의 꿈이다. 그녀는 악명 높은 집안 출신이었고 친구가 없었지만 결국 사유리라는 나이 많은 소녀와 친구가 된다. 하지만 어느 날 사유리가 죽었고 장례식에서 신도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예쁘고 건강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다.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그녀는 유스케가 돌을 들어 올리며 리즈팩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한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 도중 신도는 그의 손을 잡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사유리라는 나이 많은 여자아이와 친구가 되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리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어느 날 다른 세계로 이색에 전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악명 높은 바이크 갱단원의 딸이었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도 괴로움을 겪을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맞서 싸워준 친구들이 있어 감사했고 그 친구들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홀로 이 세계로 순간이동되었고 파티원들이 모두 죽으면 정말로 끝이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에서 자신만이 있었기에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유스케를 바라보며 친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트롤로부터 구해낸 마을로 향하지만 폐허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곧 수레를 끄는 한 남자가 지나가며 그 마을이 버려진 지 5년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두 세계의 시간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그에게 네드 오도르보에 대해 묻고 남자는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며 말을 타고 가면 약 30일이 걸린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을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구걸해보라고 한 뒤 근처 마을에서 열리는 무술 대회를 알려줍니다. 우승 상금은 말 3마리이며 그들은 그것이 이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마을 쪽으로 걸어가지만 가는 길에 산적들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유스케가 한 명을 공격하지만 이 세계에서 인간을 해치면 레벨이 내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망치기로 합니다. 나중에 신도가 붙잡힌 것을 알게 되고 구출하기로 결정하지만 유스케는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두 팀으로 나뉘기로 합니다. 유스케는 고블린과 싸워 레벨업을 하고 도시에 들어가 토너먼트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하카자키와 유카는 신도를 돕다가 자신들도 붙잡히게 됩니다. 유스케의 새로운 역할은 크리처 마법사로 정해지고 그렇게 5일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는 카아벨이라는 기사 소녀에게 5초 만에 처참하게 패배하여 토너먼트에서 져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는 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녀와 협상하려고 합니다. 네드 오도르보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산적 아지트를 없애는 대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반나절이 남았으므로 그동안 카아벨은 그에게 검술 레슨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우울했던 학창시절을 상기시켜주며 공이나 휘두르는 것을 포함한 모든 운동에서 항상 부진했던 기억을 완전히 되새겨 주었다. 결국 그들은 기사들과 함께 은신처로 가서 친구들을 구출한다. 그는 모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카아벨이 모든 것을 자르는 것을 좋아하는 검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함께 그들은 광전사를 물리치고 결국 모든 산적들을 사로잡았고 마지막으로 카아벨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이 최대한 호위해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도착하면 자신의 말을 그녀에게 줄 것이고 다른 조건은 네 사람 모두가 그녀에게 검술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동의하고 새로운 동료와 함께 네드 오도르보를 향한 모험을 시작한다. 가는 길에 하카자키는 기사들에 의해 목격한 산적들의 학살에 대해 생각한다. 대기업 제약회사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괴물이든 산적이든 죽은 자들을 위해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녀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풀이 죽어있는 동안 유스케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두를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무료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하며 여행을 즐긴다. 이러한 특별한 역할 덕분에 그는 싸우고 몬스터를 죽이지 않고도 팀에서 유일하게 레벨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카아벨은 검술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들과 함께 과일 닌자 게임을 번갈아 가며 한다. 그들은 또한 몇몇 고블린과 싸우고 하카자키는 마침내 피드스틱 포인트를 얻는 대가로 혼자서 그들 중 하나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20일 후 마감일까지 15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그들은 멀리서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하는 마차를 발견한다. 유스케는 그들에게 무작위 NPC와 서브 퀘스트에 쓸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하카자키는 고귀한 기사답게 마차에서 뛰어내려 혼자서라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말한다.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맞바꾸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유스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숨기려고 했으며 괜찮고 원한다면 스스로 망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것은 토너먼트와 같은 메인 퀘스트를 완료하는 데 중요한 단계일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기로 결정한다. 유스케와 하카자키는 마차를 구하고 그들과 합류하여 서브 퀘스트를 완료하고 다른 사람들은 네드 오도어 보호로 계속 향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하카자키와 함께 랩터에서 뛰어내려 코볼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유스케는 그들 중 한 명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다른 한 명에게 패배합니다.
하카자키는 어떻게든 가장 빠른 죽음 기록을 갱신하며 순식간에 한 방에 죽습니다. 하카자키가 소생하여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하면서 전투는 잠시 동안 계속됩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무거운 장검을 소환하여 코볼트 중 한 마리를 죽입니다. 몬스터는 검이 몸을 관통하자 놀랍니다. 곧 유스케도 다시 일어나 남은 코볼트를 자신의 수레 쪽으로 유인하여 카아바리 베도록 합니다. 모두 끝나자 그들은 남은 생존자가 총 6명임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이 대옥 왕국의 군인들이며 아이를 포함한 이러한 비수능자들을 레드 오더 보호로 수송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이 사람들은 왕국에서 금지된 아르테로스라는 외국 종교의 신도들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많은 비밀 아르테로스 신도들이 산다는 레드 오더 보호에서 공개 처형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이것이 주요 퀘스트의 일부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퀘스트에 언급된 물품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물품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군인들이 이 이단자들을 수송하는 것을 돕는다면 2명의 성인과 한 아이의 살인을 돕는 셈이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동안 유스케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치료하는 데 집중합니다. 카아발과 카밀토라는 군인들의 지도자는 왕국의 악한 방식과 독재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영웅들은 당분간 싸움을 중재합니다. 군인들과 함께 레드 오더 보호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결정하고 나중에 이단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싸울지 아니면 그냥 두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지 결정하기로 합니다. 어느 날 밤 야영을 준비하는 동안 유스케는 파푸술이라는 나이든 이단자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들이 엘라 대륙 출신이며 베릴리라는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웅들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현재 왕국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왕만을 숭배하는 자들과 왕과 신을 모두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후자에 속하며 수년 동안 그들의 신에 대한 가르침은 잊혀졌고 사람들은 최고의 스파이더맨은 누구인가과 같은 어리석은 논쟁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왕국은 다른 대륙에 속해 있더라도 아르테로스 신도들을 모두 죽이려 하고 있으며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들은 모두 카밀토와 함께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카밀토는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의 가족들과 심지어 몇 개의 팔다리를 잃고 돌아온 사람들조차 거리에서 노숙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왕은 모든 사람에게 노예를 하사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바꾸었고 그 덕분에 그의 가족은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왕은 대륙을 통일하기를 원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종교 아르테로스의 모든 신도들을 없애야 합니다. 카밀토의 이야기를 들은 유스케는 분노하며 독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하며 왕이 더 많은 노예를 만들기 위해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구실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큰 폭력배가 작은 무리들을 괴롭히고 앞잡이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녀 자신도 피해자였기에 그 일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왕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카밀토는 무기를 들고 일어서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왕을 모욕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유스케는 부드러운 말솜씨로 왕이 옳다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켜요. 그 후 며칠 동안 여정을 계속한 후 카밀토는 앞에 있는 산을 넘어야 하며 약 7일이 걸릴 것이라고 유스케에게 알려요. 그 후 네도토보까지는 5일이 걸려요. 남은 시간이 13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카밀토는 산을 가로지르는 다른 길을 이용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그들은 모두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하고 카트를 터널 입구까지 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카밀토는 그것이 고대의 길이며 입구의 장치가 여전히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작동시키고 물줄기와 함께 앞에 길을 만듭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 뒤에 문이 닫히고 카밀토는 그것이 함정이며 영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함께 여행하게 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악당에게 속은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들은 많은 함정을 만나고 유스케는 우연히 깊은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통과하고 시간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유스케는 자신의 믿음직한 부엌칼을 장착하고 벽을 깎아 발판을 만들어 올라갑니다. 한편 나머지 사람들은 장소 중앙에 도착하여 거대한 인공 전투 기계인 고르곤이라는 고대 기계를 마주합니다. 유스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며 새로운 발판을 만들지만 여러 번 떨어지고 KO 당하고 부활하여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탈출합니다. 탈출했을 때는 모든 광원이 사라진 상태였고 그는 사실상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바싹 붙어지도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로그 포인트를 발견하고 상호작용하여 함께했던 기사 중 한 명이 NPC처럼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다가 그의 시체를 발견하고 슬퍼하지만 인간이기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편 카아벨과 다른 영웅들은 박쥐떼의 공격을 받고 고르곤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고르곤의 어깨에 열쇠가 달려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카아벨은 다른 영웅들이 박쥐들을 처리하는 동안 혼자 고르곤과 싸우기로 합니다. 신도도 조금 위로 올라가 몬스터와 싸우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다. 카아벨은 그녀를 칭찬하며 내 영웅 중 가장 잠재력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신도는 2년 전에 테니스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지만 카아벨은 배의 공격을 받고 아래 물속으로 떨어진다. 신도는 그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장 강력한 NPC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잃기 시작한다. 가고일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자 그녀는 두려워하며 물러선다. 다행히도 이것은 유스케가 거대한 트롤과 싸울 때 레벨업하는 방식과 비슷하며 그 경험치로 그녀는 레벨업에 성공한다. 시간이 멈추고 게임 마스터가 룰렛을 돌린다. 신도는 유스케가 이 순간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정지한 틈을 타 앞으로 나아가 몬스터를 공격할 자세를 취한다. 그녀의 새로운 역할은 카수와 비슷한 검사로 밝혀졌고 가고일의 가슴을 공격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합니다. 가시 매일 방어력 덕분에 신도는 약간의 감정적 피해를 되돌리고 적의 휘두르는 공격에 왼팔이 부러집니다. 그녀는 플랫폼 가장자리로 날아가지만 다시 일어서고 자신의 팔이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검을 장착하고 방어력이 높고 체격이 큰 상대와 싸우는 방법에 대한 카아발의 가르침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녀는 방패를 소환하고 그것을 든 채 돌진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검을 든 팔을 희생하고 방패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지만 가고일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녀는 야만인처럼 팔을 잡고 검을 가고일의 머리와 심장을 관통합니다. 바로 그때 유스케가 현장에 도착하여 카아발이 찔려물에 빠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달려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고 이 때문에 그가 전에 다른 소녀들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소녀들이 조금 화를 낸다. 그날 밤 늦게 카아발이 깨어나자 배에 있던 상처가 나았다. 그녀는 또한 유스케가 가고일의 피에서 마력을 뽑아내 치유 마법을 쉬지 않고 사용하여 그녀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계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단 끝나자 그는 의식을 잃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뒤돌아 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몸을 숙여 그에게 키스하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른 영웅들이 들어오고 유스케의 첫 키스 기회는 그들이 모두 앉아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순식간에 사라진다. 카아발은 그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무언가였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까지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2위이고 두 형제 모두 15위 안에 드는 반면 자신이 왕국에서 72의 기사라고 말한다. 얘기가 끝난 후 유카는 군인들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했고 카아발은 산을 돌아서 더 먼 길을 갔으니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카자키는 마감 시한까지 이제 7이라고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스케가 깨어나 그들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이 받았던 임무들은 항상 애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고블린을 죽여야 하는지, 어떤 마을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마을 원장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지가 결코 명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상 그냥 아무 고블린이나 아무 마을 두 곳이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레드 오도볼에게 정의에 맞는 물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단자들은 실제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마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을 포기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모두 흩어져서 조사할 것을 제안했고 모두 대자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도, 하카자키, 카하발 가족의 병사 한 명으로 구성된 한 팀과 유스케, 유카, 카하발 자신으로 구성된 다른 한 팀, 두 팀을 구성합니다. 신도 팀은 먼저 레드 오도볼로 향하는 물건을 가진 상인들과 여행자들을 찾아 호위하고 유스케 팀은 대옥의 병사들을 따라잡아 이단자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갑니다. 병사들을 매복할 방법을 정하는 동안 카하발은 그들이 동굴 안에 가두기 전에 왕국으로 정기적인 연락 편지를 보냈을 것이며 자신의 왕국 기사들의 존재에 대해 언급했을까봐 걱정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녀는 다음 게임 오브 스론 시즌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유스케는 그들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왕국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하며 왕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카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유스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며칠 동안 그들을 추격하다가 결국 따라잡습니다. 병사들이 NPC와 대화를 나누는 밤, 유스케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유카를 부르고 그들 외에는 모두 죽었고 다른 두 영웅은 함정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아르테로스 종교에 들어갔고 동료 신자들을 위해 협상하러 왔으며 그들을 석방할 시간은 단 하룻밤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영웅으로서의 불멸성을 이용해 온 땅에 아르테로스의 가르침을 퍼뜨리겠다고 말합니다. 카밀토는 이단자들을 석방한 후에도 그럴 수 있다며 협상은 없다고 말합니다. 유스케는 젠장기라고 중얼거리고는 걸어갑니다. 그날 밤 늦게 유카는 몰래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나가 유스케와 그의 오만함을 싫어한다고 털어놓습니다. 이제 그들만 남았으니 그의 몹쓸 방귀 냄새를 무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그래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를 팔러왔다고 말합니다. 카밀토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병사 한 명과 함께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들은 한 병사를 남기고 수레를 떠나 한참을 가다가 카밀토가 의심을 품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 다시 데려오지만 수레로 돌아왔을 때 유스케가 불길에 휩싸인 채 수레 위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남겨진 병사를 제거하고 3명의 이단자들도 처치한 뒤 죽은 동료들을 위해 복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모두 그의 앞에서 불태우고 자신의 랩터 엉덩이에도 불을 붙여 랩터를 쫓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떠나자 그는 3명의 이단자들을 구출하고 그들의 옷으로 2개의 마네킹을 만들었다고 밝힙니다. 세 번째 마네킹에는 남은 병사를 채워넣고 현실성을 위해 불을 질러 카밀토가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쳐 이단자들과 합류하고 카하빌이 합류하기를 기다립니다. 한편 카밀토와 다른 병사는 랩터를 따라잡아 왕국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때 카하빌이 나타나 둘을 모두 처치하고 나머지 일행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합류한 유스케는 그들의 시체를 약탈하여 퀘스트 완료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는 병사들의 머리를 잘라 레드 오도르보 당국의 디옥의 음모에 대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한편 신도와 다른 이들은 레드 오도르보행 상인과 그의 경호원과 싸워 그를 호송할 권리를 획득합니다. 왕국에서는 왕이 편지를 받고 병사들이 어리석었다며 돌아왔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신하 중 한 명은 이 세계 영웅들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미래에 그들과 싸워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우리는 한 남자가 영웅들을 위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당국의 머리를 제출하고 그것은 물품 배달 성공으로 인정됩니다. 곧 신도를 만나 모두 모인 후 지도의 5% 탐색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남은 퍼센트는 0.2% 미만입니다. 최대한 넓은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좋은 속도로 계속 걷지만 밤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코스프레 의상은 따뜻하지만 모두 눈사람이나 얼음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0.01% 미만의 구역을 탐색하기 위해 눈보라 속을 계속 걸어갑니다.
한편 카하발은 유스케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유스케는 너무 엉뚱해서 여자에게 다가가지 못해 첫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유스케는 자신의 여러 레벨을 활용하여 소환 가능한 모든 옷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눈보라 속에서 모두 죽는다면 트롤의 뱃속에서 소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더욱 걱정하지만 계속해서 유용하게 행동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한편 유카, 하카자키, 신도는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신도는 폭풍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몇 시간 동안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지쳐버린다. 유카는 폭풍 속에서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마무리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하고, 하카자키는 무거운 금속 갑옷 때문에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다가 가장 먼저 얼어 죽는다. 유스케는 지도를 보며 똑바로 걷다가 외눈박이 예트를 만나 싸움을 벌인다. 위시다 컴표 백금과 부엌칼 덕분에 예트를 갈라서 승리하지만 추위 속에서 어미에게 기대어 있는 작은 아기 예티들을 보며 약간 슬퍼한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과거 기억에 잠겨 부드러운 눈 위를 실수로 밟고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다행히도 그는 부활하여 비밀지하 감옥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거기는 그렇게 춥지 않고 그는 그것이 이 혹독한 날씨 속에서 퀘스트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둘러보며 다른 길들을 탐험하지만 곧 그곳 전체가 많은 잔해들로 폐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결국 거대한 벌레 괴물이 파놓은 원형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곧 그 장소의 주인도 도착합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주변을 파고 사람 얼굴에 똥을 싸는 등 괴짜 같은 짓을 좋아하는 온순한 괴물입니다. 유스케는 그것이 만든 터널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지만 그때 뒤에서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벌레 괴물이 나타나 그를 잡아먹고 신도와 유카만 남아 퀘스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도의 위치로 돌아와서 그녀는 길을 잃은 듯한 낮잠에서 깨어나 두 챔피언이 이미 쓰러져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머리에 지시를 내려 똑바로 걷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조금씩 진척을 보이더니 저 멀리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지만 불행히도 야른 얼음이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에 빠지고 맙니다. 베어 그릴스 다큐멘터리를 보며 배운 방법들을 떠올리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망했다는 결론만 내립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호수에 빠져 죽고 맙니다. 마침내 유카는 오타쿠스러운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잠든 사이 파티원 전원이 완전히 기절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마법으로 몸을 녹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법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평생 처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어지러워집니다. 무거운 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상 속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큰 눈의 설표를 애완동물로 데리고 있는 강력한 여성 마법사 NPC를 만납니다. 그녀는 유카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태워주며 함께 이동합니다. 하지만 상태를 확인해보니 단 3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법사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부족합니다. 지도의 0.001%와 남은 시간 1초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바람 마법의 도움으로 유카와 다른 사람들은 게임 마스터 앞에서 눈을 뜹니다. 게임 마스터는 그들이 퀘스트를 완료했다고 축하합니다. 모두 놀라움에 차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게임 마스터는 그녀에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이 세계가 현실 세계인지 아니면 가상현실인지 질문합니다. 게임 마스터는 이 세계가 그들의 원래 세계만큼이나 현실적이며 오히려 그들이 이 세계에서 가상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곳이 평행 차원의 지구이며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는 실제 사람들이고 실제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스케는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웠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죽은 많은 사람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유스케는 14살 소년이었을 때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어두운 사스케처럼 변해갑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자신을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합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영웅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게임을 하는 등 평범한 날들을 보내지만 이전보다 좀 더 날카롭고 어두운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신체 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아채고 다른 세계에서 훈련과 레벨업을 한 것이 그 원인인지 궁금해한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게임 마스터로부터 사람을 죽인 소감이 어떤지 묻는 메시지를 받는다. 유스케는 이에 혐오감을 느껴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방에 들어가자 어린 로리 한 명이 방 안에 나타나 그에게 왜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이 세계에서 게임 마스터를 대표하는 존재인 듯하며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한다. 유스케는 만약 그 세계가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군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되돌아보면 그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게임 마스터는 그에게 다음 파티원을 만나러 가라고 한 뒤 중국집으로 데려가 맵고 매운 찐만두를 먹이며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한 벌로 엉덩이에 불을 지르려 한다. 그녀는 그에게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전직 야쿠자 조직원이며 20초 후에 멍청한 젊은이들에게 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습격자 중 한 명의 이름은 케이타이며 그는 5번째 팀원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남동생인 슈즈도 이 계획에 가담하고 있으며 유스케의 임무는 그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면을 쓴 남자들이 총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고 유스케는 발을 걸어 괴한의 우두머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 다음 일어서서 말로 그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우두머리가 그의 발을 차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유스케는 뒤돌아서 그의 배를 발로 차고 야구 방망이를 잡아서 앞에 있는 공격자 중 한 명을 제압합니다. 그런 다음 타는 만두로 그의 눈을 가리고 젊은 공격자 한 명을 발차기로 날려버립니다. 다른 남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유스케는 그가 케이타임을 알아채고 그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러고는 그를 붙잡고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며 누구도 죽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야쿠자 조직원 한 명이 총을 들고 들어와 그를 쏘겠다고 위협한다. 이를 본 게임 마스터는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유스케에게 크리처 위저드 장갑을 건네주고 유스케는 그것을 사용하여 야쿠자 조직원에게 음성 명령을 걸어 그를 멈추게 한다. 그런 다음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케이타에게 동생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총을 든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제압한다. 나중에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게임 마스터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게임 마스터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지금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한다. 유스케는 이전과 같은 생각이라며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케이타가 다른 남자를 죽이는 것을 막은 이유는 유카의 정신 상태가 이전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데 중요했던 것처럼 다음 퀘스트를 완료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체포당하는 것으로부터 구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미션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케이타와 그의 남동생 슈즈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야쿠자들에게 빚을 졌어요. 어느 날 그들의 보스가 돈을 받으러 와서 돈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그들의 어머니를 때립니다. 그런 다음 두 아들을 데려가 나머지 빚을 갚으라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안하고 전직 야쿠자를 죽이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스케를 만나게 되고 유스케는 야쿠자를 물리치고 체포하는 동시에 형제들이 도망칠 시간을 줍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고 모두 다음 퀘스트에 언제 소환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취미 활동을 하던 중 그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하여 5번째 멤버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케이타는 촉수 괴물이 있는 연못 안으로 소환되고 헤엄쳐 나온 후 게임 마스터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창병전사로 정하고 20일 안에 벡터매니아의 집행 버포를 바치라는 다음 퀘스트에 대해 알려줍니다. 게다가 부활 제사용 대기 시간이 40초에서 50초로 늘었고 이들은 모두 이전에 방문했던 장소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들은 케이타에게 현재 상황을 재빨리 알리고 게시판에서 읽은 이상한 단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카아베 시티로 순간 이동합니다. 도시에 도착한 후 그들은 돌아다니다가 곧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카자키는 또한 나이든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인근 마을에서 트롤 공격 당시 그녀가 구해준 아이로 밝혀집니다. 이 세계에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에 그들은 카아벨과 함께 자리를 잡고 그들이 없었던 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디앙 왕국과의 전쟁 중에 손을 잃었다고 말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 기사로서 완전히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지펜이 섬의 이름이라고 말해주고 거기에 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남은 시간을 유스케와 함께 보내며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달콤한 키스와 함께 그와 작별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키스를 한 후 그는 다른 영웅들과 함께 지펜으로 떠나면서 이 모든 퀘스트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화 중에 케이타는 자신과 동생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중학교 중퇴생으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을 키웠다고 밝힙니다. 며칠 후 그들은 지펜 섬에 도착하여 두 소녀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식 춤꾼 에이유와 야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지펜 버팔로는 그들의 섬에서 발견되고 사육되는 특별한 버팔로의 일종이며 베이킹매니아는 특별한 수학 축제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5년 전 오크 무리가 섬에 도착하여 400년 전 조상들이 지은 난공불락의 성에 살기 시작하면서 축제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며 섬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펜 버팔로를 대체 식량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곧 사람들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오크 여왕인 지도자가 버팔로를 받으러 오는 축제날에 그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대륙 전역에서 많은 용병들을 고용했고 축제를 치르려면 오크들을 물리치는 데에도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편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오크 여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해안으로 나가 모든 용병들과 마을의 다른 전투원들과 만납니다. 중요한 NPC 중 한 명으로는 칸틸이라는 전직 장군이 있는데 그는 이전에 오크들과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 종류와 전문 분야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최종 전투를 위한 훈련을 합니다. 유스케는 프라이팬이나 칼과 같은 근접 무기로는 오크와 싸울 수 없어서 탈락하고 하카자키와 유카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테스트에서 탈락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유스케는 탈락한 것이 마음에 걸려 좋은 새로운 역할을 얻기 위해 레벨을 올리러 갑니다. 그는 먼저 의식 무용수들에게 섬에 있는 다른 괴물들에 대해 묻지만 그들은 조상들이 과거의 모든 괴물들을 없애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선택지가 사라지자 그는 농사와 요리로 경험치를 얻기로 하고 결국 레벨업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분히 모은다. 게임 마스터가 나타나 그를 위해 룰렛을 돌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슈퍼레어 직업인 대장장이를 얻게 된다. 처음에는 실망하지만 지역 대장장이에게 가서 그의 견습생이 되고 팀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의 첫 작품은 황새라는 이름의 망치와 도끼에 말뚝이 달린 무기다. 한편 오크들은 성체 수컷 15명 중 1명을 인간들을 감시하도록 보내고 그는 칸틸과 몇몇 멋진 NPC들에게 사시미로 만들어진다. 신도와 케이타는 화면으로 지켜본다. 그 용병들 중 한 명이 젊었을 때 마을을 떠났던 섬의 오래된 주민인 판즈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는 이제 오크의 영향력에서 섬을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왔다. 한 놈을 해치우고 섬이 해방될 때까지 14마리의 거대한 오크가 더 남았다. 그들은 모두 중요한 날을 대비해 준비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오크들이 한꺼번에 3마리를 해안으로 보내면서 기습을 가한다. 모두 해안으로 달려가 3마리의 오크와 싸우려 하고 켄틀은 자신의 고급 기술을 과시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유스케가 딱때 맞춰 나타나 새로 제작한 파워 보호로 오크 1마리를 쏘아 떨어뜨리며 그의 주목을 빼앗습니다. 1마리를 쓰러뜨린 후 활은 재장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크들은 켄틀에게 다가가 통조림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바로 그때 라이스라는 젊은 정찰병이 뛰쳐나와 오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처럼 넘어지면서 자신의 순간을 망쳐버립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오크들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유스케에게 발사기에서 또 다른 말뚝을 쏘아낼 시간을 줍니다. 그러자 오크들은 후퇴하고
영웅들과 용병들은 오늘 밤 모든 오크들을 처치하기로 결심합니다. 유스케는 유카와 하카자키에게 기계를 주고 그들은 그것을 오크 에이터라고 이름 짓습니다. 유스케는 라이스와 함께 뛰어내려 오크들이 자신들을 쫓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재빨리 라이스 뒤에 있는 오크를 쓰러뜨리고 유카는 레벨업에 필요한 점수를 얻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업은 레인저가 되었고 그들은 오크 이터를 움직여 유스케를 쫓던 오크도 쓰러뜨리며 전투를 계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유스케는 혼자서 오크를 상대해보려 하지만 공격이 마이너스 피해를 입히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후, 오크는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 방어선에 던지기 시작하고 마을 안으로 통로를 열어버립니다. 더 많은 오크들이 따라오고 마을 안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라이스가 영웅처럼 뛰쳐나와 오크 한 마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진정한 영웅들처럼 플롯 아머가 없었고 파리처럼 한 방에 죽습니다. 유스케, 하카자키, 유카는 그의 희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머지 오크들을 물리치고 여왕을 포함하여 그 수를 겨우 몇 마리로 줄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유스케는 여왕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의식무녀와 마을 사람들이 있는 동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가기로 합니다. 유카는 총알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대장간에서 탄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직접 대장간으로 가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오크들을 맡깁니다. 한편 신도와 간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배로 향하는 오크 여왕과 마주칩니다. 그녀는 평화를 위해 합의했고 인간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이 계약을 어기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가 그들의 아이들을 빼앗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는 그녀가 싸우는 편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유스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악당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간토와 신도는 그녀에게 도전하여 잽싸게 공격하고 피하는 전술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에 맞서 여왕은 무시 전략을 사용하여 배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녀가 배를 향해 발사체를 던지지만 신도가 가로막아 맞게 됩니다. 그러자 여왕은 브레인 노 저츠를 사용하여 신도의 몸을 붙잡아 바다로 던져버리고 영원히 수중 관광을 즐기게 합니다. 영웅 중 한 명이 사라지자 간토도 뛰쳐나와 오크 여왕과 1대1 대결을 벌이려 하지만 신도는 물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큰 쓰나미가 몰려올 조짐임을 알아챕니다. 한편 유스케와 다른 이들은 대장간으로 달려가는 길에 이 세계로 끌려간 동료들을 애도합니다. 결국 그들은 대장간에 도착하여 늙은 대장장이가 만들고 있는 말뚝을 영웅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총을 남겨 케이타의 감독하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유카는 자신은 남겠다며 오크 궁전이 있는 동굴로 가라고 말하고 유스케와 케이타는 반자와 다른 남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성에 도착하자 섬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뒤돌아보니 섬 한가운데 있던 휴화산이 더 이상 휴화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분수처럼 불덩이와 용암이 솟구쳐 나오고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그 장면은 쿄그레와 그라우돈이 나오는 포켓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케이타는 불덩이에 휘말려 부상을 입고 유스케는 성 안으로 그의 몸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섬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뜨겁고 맛있는 용암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든 지옥 같습니다. 에이요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동굴 안에 갇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야나는 갑자기 팝 아이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편 유스케와 케이타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에이요는 동굴과 옛성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유스케는 에이요에게 성의 약점에 대해 질문하며 안에 있는 오크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궁궐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궁궐은 그들에게 예술과 역사의 조각이며 400년 이상 굳건히 서 있었고 어떤 약점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스케는 그녀를 보고 알았다고 말한 뒤 오크들을 유리하게 상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간다. 한편 성 밖에서는 거대한 검은 비늘의 용이 화산에서 나오는데 잠을 방해받아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용은 섬 위를 날아다니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용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유스케와 다른 사람들은 성 안의 오크들을 처치하는 데 집중한다.
유스케는 결국 오크들을 좁은 통로로 유인하여 한 번에 한 명씩만 걸어 나오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입구에서 매복하여 오크들의 수를 줄여나가 마지막 한 명까지 없앨 수 있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들은 오크들 앞에 나타나 조롱을 하지만 오크들은 좁은 통로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 중 일부를 미끼로 삼고 그들이 통로 안으로 들어가 매복을 한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여 하나를 쓰러뜨리지만 뒤이어 나타난 다른 오크에게 짓눌립니다. 이 오크는 케이타의 다리를 먹어치워 그를 다리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오크가 뒤돌아섰을 때 유스케는 그 등에 작은 여자 오크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성 안의 오크들이 다음 여왕으로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살아남으면 그들은 그들의 수로 섬을 다시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숙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유스케는 그녀를 미끼로 이용하여 오크들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을 유인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에이요는 어린 시절 읽은 책에서 오크어를 조금 배웠다며 다리와 머리카락 그리고 오크가 있습니다 라는 뜻의 전설적인 구절인 디코 토로보를 사용합니다. 그 후 그들은 용암을 가득 실은 수레에 케이타를 앞에 묶어 오크들을 향해 보냅니다. 케이타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를 쓰러뜨리고 다른 하나를 불태우고 이것은 유스케가 들어가서 여자아이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찌른 뒤 다른 오크를 뒤따르게 하여 그녀를 용암 속으로 던져 넣고 성체 오크도 뒤따라 던져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이번에는 악당편에 선 자신을 자책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으로 돌아섭니다. 한편 오크 여왕은 바다를 헤엄쳐 건너 인간 아이들이 있는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배를 섬 쪽으로 돌려 모두를 먹으려 하지만 판사도 뛰어들어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녀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를 날려벽에 부딪히게 하지만 신도가 배 안으로 뛰어들어 쓰나미로 인해 물이 빠져나가면서 바다 밑바닥에서 물없이 소생했음을 밝힙니다. 그녀는 오크 여왕과 싸우지만 금세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리려면 판사의 큰 검이 필요합니다. 여왕도 이를 알고 판사를 쓰러뜨리려고 돌아서지만 그때 뒤에서 날아온 말뚝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보고 하카자키가 유스케가 만든 마지막 말뚝을 전장에서 되찾아 그녀에게 쏘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판사는 이 기회를 틈타 스틸 신도를 죽이고 거대한 검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바다에 던진다. 성으로 돌아온 유스케는 모두가 나른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이요는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생명력이 빨려나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유스케 역시 마법사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 용이 그 원흉임을 확인한다. 에이요는 5년 전 그들의 섬 근처에서 난파선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열린 우리가 있었으며 그 안에 오크 여왕이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말한다. 그 뒤에는 누군가가 있고 그들이 고의로 오크들을 섬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다에서 판사는 배가 용암에 빠지지 않도록 혼자 힘으로 붙잡고 놀라운 스파이더맨 액션을 선보이려고 한다. 한편 유스케와 케이타는 마법의 흐름을 따라 용이 있는 곳을 찾아 산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라즈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토지를 조사하다가 발이 묶였다고 말한다. 유스케는 화산의 유독가스에 질식할 테니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들은 계속 걸어 올라가다가 용을 만난다. 케이타는 창을 들고 용에게 돌진하지만 용의 불뿜기에 구워지자 카밥을 찾아 방향을 바꾼다. 유스케는 즉시 돌아가기로 하고 가는 길에 라지도 잡아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 하지만 라지가 용을 소환하고 오크들을 섬으로 데려온 진짜 배우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유스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기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체를 밝히지만 유스케는 그를 내려놓고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둘 다 서로의 어리석은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고 유스케는 그를 나무라며 부엌 도구로 공격한다. 나즈는 빠르게 화염을 발사하여 그를 수추로 만들고 그가 부활하기를 기다린다. 유스케는 바위 뒤에 숨어 자신의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나즈 뒤에 서서 창을 든 케이타를 발견합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시도하지만 나즈는 그것을 피하고 둘 다 얼음 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영웅들을 위한 방해 작전을 펼치기 위해
에이유를 공격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결국 그녀를 몰아넣고 화염구를 발사하지만 유스케가 겨우 제때 나타나 자신의 다리를 잃는 대가로 그녀를 구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생물 마법을 사용하여 나즈를 막고 케이타의 창으로 나즈의 뒤를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즈는 손으로 막고 와이번을 타고 도망칩니다. 케이타는 나즈가 서 있던 바닥에서 붉은색이 묻은 병을 발견하고 나즈가 앉아있던 바위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다시 산 위로 올라가 바위에 그려진 마법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법진을 지우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섬 주민들의 생명력이 빨려 들어가 용에게로 가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야나는 자신의 마법 시력 덕분에 원들을 알아채고 지도 그리는 사람과 함께 마법의 흐름을 따라 하나의 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유스케의 그룹과 함께 모든 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섬을 용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생명력이 들어오는 것을 멈추자 용은 화산 속으로 다시 날아가고 영원히 진정됩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그들은 아이들이 탄 배가 정박해 있던 해변에 모여 놀라운 팬들의 타버린 엉덩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후 그들은 축제를 열고 그곳에서 지프와 버포를 바쳐 퀘스트를 완료하고 게임 마스터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케이타는 나즈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묻는 것으로 질문을 낭비하고 게임 마스터는 그가 용을 되살리려고 했다고 대답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나즈는 네 번째 퀘스트에서 유카를 구했던 전설적인 마법사 파티나에게 쓰러집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바다에 표류했던 켄트를 구하고 그가 이야기의 끝을 맞이합니다. 지구로 돌아온 유스케에게 게임 마스터가 방문하여 곧 여섯 번째 플레이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갑자기 사라집니다. 바로 그때 유스케는 친구들에게서 전화를 받고 금발의 외국인 여성 글렌다와 함께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글렌다는 자신이 그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러 왔으며 흰옷을 입은 소녀가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 글렌다는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약 4명의 사람들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은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일부는 갑자기 그녀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스케는 그들이 퀘스트에 실패했거나 파티가 전멸했기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후 글렌다는 자신의 목표는 그들과 함께 짧은 영화를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하고 그 세계를 방문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스케는 신도와 하카자키를 불러 촬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영상은 많은 조회수와 댓글을 얻고 일종의 대가를 받습니다. 신도는 유스케에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예의 바르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며칠 후 그들은 모두 다음 퀘스트를 위해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하고 예상대로 글렌은 그들의 6번째 멤버가 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도끼 전사가 되었고 이번에는 2가지 선택지 중에서 퀘스트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지 A는 90일의 기한이 있으며 미국 내 크랙 중독률을 3%까지 낮춰야 하고 다른 선택지는 30일 안에 자그로스 마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케이타는 결정 과정을 간단하게 줄이고 짧은 퀘스트를 선택하며 모두 함께 카아보를 방문하여 이 신이 버린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이 세계의 마지막으로 온 지 17년이 넘었고 카아보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들은 이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나이의 성인 여성이 되었고 딸이 그들에게 자그로스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고레벨 몬스터가 있는 짙은 숲을 지나다가 결국 은발의 아이가 사는 오래된 오두막에 다다릅니다. 글렌은 하카자키에게 여자아이와 이야기하라고 하고 여자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제즈베이며 자그로스 마을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에서 도망쳐 숨어 지냈는데 그들이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고 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본다. 그녀는 마을이 휴화산 안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입구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고 다음 날 그들을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기생 좀비의 공격을 받고 피해자가 제즈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유스케는 좀비를 도륙내고
이를 본 제즈비는 매우 불안해하지만 유스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덤덤히 받아들인다. 그 후 그녀는 화산 속 비밀 동굴 체계를 이용해 그들을 마을로 데려가는 길에 마을의 수장이 먹을 것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마을에서 내쫓는다고 말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장에게 반발했고 수장은 그를 입 다물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내쫓기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추방된 후 그녀도 도망쳐서 아버지가 마을 밖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마을에 들어서자 어린 소년을 만나고 제즈비는 그를 이웃집 아이로 알아보고 껴안습니다. 소년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동생 로닌을 함께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로닌을 데려오지만 로닌은 우울증에 빠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스케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해서 글렌과 함께 나가고 마을 촌장의 손녀인 아이리스를 만나 그녀를 통해 촌장과 만납니다. 촌장은 교활한 쥐처럼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의 마을에는 영웅이 필요 없고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유스케는 강한 몬스터의 공격을 받았다는 여러 보고를 들었다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고 묻습니다. 아이리스는 제즈비에게서 들었다고 말하고 촌장은 제즈비가 불쌍한 아이라며 그녀 아버지에게 했던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고는 몬스터를 처리할 훌륭한 계획이 있다며 자세히 보여주겠다며 지하실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글렌은 순간적으로 그 안의 변태를 알아차리지만 그래도 그를 따라가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 후 마을 촌장은 제즈비와 프로크의 집으로 가서 남은 영웅들을 저택으로 초대한다고 말한다. 다른 두 영웅은 이미 저택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바보처럼 촌장을 따라가다가 발밑에 다리가 끊어지고 목숨을 건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프록의 집으로 돌아온 촌장의 경비병들은 제즈비를 잡아 촌장의 저택으로 데려가려 한다. 신도는 바람 마법으로 촌장을 기절시켜 모두를 구해낸다. 그 후 그들은 촌장을 잡아 저택으로 돌아가 유스케와 글렌을 구하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괴물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나타난다. 바로 그때 다른 경비병들이 제즈비를 데리고 나타나지만 프로크가 뛰어들어 그녀를 구한다. 촌장은 영웅들을 마을을 장악하려는 침략자로 몰지만 화산 위에서 괴물들이 진격하는 장면이 펼쳐지면서 모든 소동은 멈춘다. 곧 글렌과 유스케도 위쪽 나무 천장을 부수고 감옥에서 빠져나온다. 모두 모이자 밖을 내다보고는 저렇게 강력한 몬스터들과는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몬스터들이 협력해서 마을을 공격하는 이유도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로 결정하지만 들어왔던 동굴은 몬스터들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장 집 뒷마당에 말라버린 우물을 통과하는 비밀 통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신도와 케이타는 모두 내려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만들고 제즈비, 프록, 로넌과 합류한 후 모두 우물로 내려갑니다. 프록의 어머니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댓글에 F를 남겨주세요. 그 후 6시간 동안 동굴을 지나 햇빛을 본 후 마침내 밖으로 나옵니다. 케이타는 마을이 이미 파괴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유스케는 남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임무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마을의 일원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며 그들이 살아있는 한 임무 완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평원으로 걸어가 마을에서 멀어지고 결국 인공적인 길이 있는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근처에 인간의 거주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스케와 글렌은 앞서 나가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편 케이타와 다른 사람들은 숲에서 기다리다가 고블린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맞서 싸우고 곧 글렌과 유스케도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그들은 옛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데려오는데 알고 보니 그는 프록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옛 마을장에게 쫓겨나 숲속에서 함께 살기로 한 사람들의 거주지로 데려갑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룻밤 묵을 곳과 음식을 제공하고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프록의 형은 그들에게 자신이 원래 마을을 떠나 새로운 에덴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에덴은 괴물의 위협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전해집니다.
마을 대장은 옛날 전설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하는 자만이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죽으면 가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유스케는 누군가가 몬스터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퀘스트 마감일 전에 공격이 있었고 평소 몬스터들이 협력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프락의 남동생은 새로운 정착지를 계속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제즈비는 일어서서 아버지가 새 에덴이 실제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영웅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프락의 남동생은 고블린 마을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음 날 밤 유스케, 신도, 케이타를 데리고 고블린들을 소탕하러 갑니다. 한편 마을 대장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 죽고 범인을 찾는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유스케와 다른 이들이 돌아와 고블린 마을을 약탈하여 자원을 얻고 그곳에 캠프를 차립니다. 글렌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한노인 마을 주민이 실수로 자백하면서 범인임을 밝혀냅니다. 그의 칼날이 박힌 칼은 대장의 상처와 일치했습니다. 한편 아이리스는 케이타와 다른 아이들과 오두막에 앉아 예전에 마을 위를 날아다니던 비행 몬스터를 찾으면 더 이상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불평합니다. 그날 밤 늦게 영웅들이 추장의 죽음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아이리스가 용의자를 가두어 둔 오두막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케이타가 그녀에게 달려가 보니 제즈비의 아버지를 좀비로 만든 것과 비슷한 기생충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됩니다. 좀비가 된 아이리스가 케이타를 공격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케이타는 과일 닌자처럼 그녀를 베어 쓰러뜨립니다. 그 후 그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인 그룹의 두 번째 멤버가 되고 아이리스를 어린 여동생처럼 생각하며 함께 놀았던 기억 때문에 매우 슬퍼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에덴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하고 길을 가는 동안 모두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유스케와 다른 사람들은 지핀 섬에서의 마지막 퀘스트에서 이런 효과를 기억하고 여기에도 라지처럼 드래곤 주교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고블린 무리와 코볼트 무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제법 잘 싸웠지만 그때 레벨이 높은 트롤이 뛰어들어 신도를 잡아먹고 그 뒤를 이어 하쿠자키까지 먹어치우며 유스케에게 이 새로운 세계에 처음 왔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트롤이 도망치고 케이타가 신도를 토하게 하려고 쫓아가는 동안 유스케는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러자 그들은 숲속에 켄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란다. 그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파티나에게 구출되어 그녀의 제자가 되었고 이 세계가 용을 부활시키려는 용기사단이라는 집단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그의 임무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수년 전 이 근처에 마법 운석이 떨어졌고 그 파편들이 땅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파편들은 마력이 풍부하여 이 지역의 모든 몬스터들이 매우 강한 것이고 그는 용기사단이 여기서 혈액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의심한다.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특별한 씨앗을 주는데 이 씨앗은 저작권이 없는 잭과 콩나무 버전으로 자라서 땅의 과도한 마력을 흡수한다. 몇 개를 심은 후 그들은 그 트롤과 운석 파편을 계속 찾다가 결국 그들의 여자아이들을 먹은 몬스터 유스케를 만난다. 케이타와 하쿠자키는 그것을 사냥하는 데 성공하고 모두 함께 모이자 콩나무를 이용하여 폭포를 올라 절벽에서 튀어나온 운석 파편을 확인한다. 거기에 올라가자 유스케는 마을 수장이 말했던 새 에덴에 대한 말을 떠올리고 폭포 아래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다. 놀랍게도 그가 물속에 들어가자 해류가 잠잠해졌고 다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오니 약 300명이 사는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인들에게 뉴 에덴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한편 글렌은 제즈비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나란히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제즈비가 진짜 용의 주교였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들키자 제즈비는 순진한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기생충을 이용하여 사람들과 괴물들을 감염시키고 조종했고 기억을 조작하는 마법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마을의 장로가 자신이 마을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를 죽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오두막에서 나와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켄틀이 제때 도착하여 반격합니다. 그녀는 와이번을 타고 유스케와 다른 영웅들이 있는 운석 조각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이 조종하는 몬스터들을 모두 불러들여 영웅들을 제거하고 폭포 뒤편에 숨겨진 마을을 공격해 자신의 피해 의식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합니다. 영웅들은 몬스터들과 싸우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노딥니다. 켄틸은 마법진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것이 6개의 골렘에 있다는 사실을 유스케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제즈베에게 공격당해 쓰러집니다. 유스케는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운석 조각 위에서 제즈베에게 직접 공격을 가합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잠시 동안 이어지지만 유스케는 제즈베의 몸속에 마법 콩나무 씨앗을 봉인하고 자신의 생물 마법사 주문을 사용하여 콩나무를 빠르게 자라게 합니다. 콩나무는 제즈베의 몸속에서 자라 그녀를 가두고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스스로 불을 붙입니다. 곧 파티나가 나타나 자신의 힘으로 운석 조각을 부수고 폭포 뒤에 숨겨진 마을을 드러냅니다. 자그라스 마을의 노인들과 아이들이 뉴에덴 사람들과 만나고 결국 유스케는 그들에게 이 새로운 마을의 이름도 자그라스로 지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퀘스트는 완료됩니다. 게임 마스터가 시간을 멈추고 글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용이 그들의 세계에 어떻게 나타날지 묻고 그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작은 균열이 있으며 용이 나타나는 날까지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이어가며 다음 임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애니메이션이 끝이 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잘 지내세요.